겨우 여름 더위 지나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또 걱정이시라고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세상 일은 마음먹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면 오늘 답답한 마음이 당연히 지나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향 가는 길 교통체증으로 올라가는 스트레스 확 풀어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뻥 뚫어드릴 리마인드 TV가 함께합니다. 최정호 박사의 체온과 비움 유운정 편 시작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정호의 체온과 비움 채채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은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 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또 어떤 세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살을 빼주는 정신과 의사 유은정입니다. 아, 살을 빼주는 정신과 의사. 네, 그래서 서초 좋은 의원 원장이고요. 또 네. 굿 이미지 심리치료센터 대표로 있습니다. 네. 지금 살을 빼주는 정신과 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신과 정말 분야가 많은데 특별하게 어떤 살 빼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과에서 비만 치료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신과 교과서에 비만의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비만은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 수면 습관, 또 스트레스나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폭식증, 거식증, 네. 식이장애 환자분들이 비만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대 대학생들 만나면요, 폭식증이 그렇게 흔한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여대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화장실에 담배 피지 마세요. 요 정도 써붙였었어요. 여자 화장실 안 가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토하지 마세요라고 써 있을 정도로 그 20대들의 다이어트 중독, 또 그로 인한 어떤 폭식증이나 같은 식이장애가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식이장애는 선진국 병이니까요. 네. 어떻게 다이어트 중독이란 말씀 드릴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해필이면 이런 어떤 식이장애 또 비만 이런 쪽 음식 문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질문을 답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햇병아리 시절 전공의 시절 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너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니?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네. 저는 저희 이제 레전트 때는 입원 환자들 위주로 보잖아요. 정신과에 오는 분들과 정상의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분들을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딱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 참 특이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무심코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공의를 마치고 바로 필드에 나와서는 비만 클리닉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2001년도인데 서울에 비만 클리닉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비만 환자분들을 보면서 살이 빠지고 그분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하니까 이거 정신과 치료보다 낫겠다. 그리고 눈에 빨리빨리 보이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보람이 됐었고 또 환자분들이 살을 빼고 나서 이제 많이 빠져서 더 안 와도 되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자기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구나. 네. 그래서 내가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살 빼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었구나 네. 라는 걸 좀 알게 됐었습니다. 살 빠지는 걸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네. 상담으로 연결되는 그런 거군요. 살 빠지는 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보람이 많이 있으실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생애 문제, 라이프 스타일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시면서 선생님 가지신 어떤 개인적인 보람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살 빼준다는 게 사실 하루가 달라지게 예뻐지는 거예요. 네. 아마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그걸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체중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자기 조절감, 네.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부분, 또 평소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이 개선되면서 네. 뭔가 건강해지는, 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기특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한 20년 정도 비만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환자분들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20대 때, 10대 때 와서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고 본인이 뚱뚱해졌던 것들 이제 살 정리되면서 이제 애인도 만나고 아. 결혼도 하게 되고 애 낳고 나면 또 여자는 또 출산 후에 다이어트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산해서 애 둘 낳으면서 또 저랑 같이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여자분들이 겪게 되는 또 남자 의사분들은 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아 내가 환자분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서 평생 일생 동안 어떻게 보면 마음 건강 주치의처럼 네. 주치의 개념으로 같이 가는구나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고 나서 저희 뭐 교회 후배라든지 또 지인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그 이후에 본인이 상담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 아. 왜 우리가 뭐 좋은 거를 경험해 보면 교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 이거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것처럼 심리 상담을 경험하고 나서 이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뭐 이혼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대학원을 가고 저기 상담사가 돼서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석사 논문을 저에게 갖다 바쳤을 때 네. 너무나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근데 사실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식이장애, 뭐 정신과 어떤 현장에서 보면 참 치료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폭식증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바디 이미지, 몸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람도 있고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식이장애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네, 있죠. 뭐 네. 알코올 문제, 대인관계 문제, 성격에 관련된 어떤 경계성 인격 장애라든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한 분에게 많은 에너지가 투여돼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를 같이 겸하면서 식이장애를 보기 때문에 사실 식이장애 원인의 어떤 대부분이 잘못된 다이어트. 또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다이어트해서 20kg씩 뺐다가 요요 현상을 겪으면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이 오면 비만 치료도 해야 되죠. 또 심리 치료도 해야 되죠. 폭식증 정신과 상담도 해야 되죠. 하니까 한 분이 오시면 하루에 막 3-4시간씩 병원에 있다 가세요. 네. 그러면 그 스케줄을 한 팀이 맡아서 그걸 같이 짜줘야 되고 또 환자분들에게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점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진료팀, 또 비만 관리팀, 심리치료팀, 또 지원팀 이렇게 다 같이 붙다 보니까 팀들 사이에서 어떤 소통, 네. 또 협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협진을 하는 과정이 또 사람들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어떤 역할은 그런 것들을 코디네이트하는, 좀 슈퍼비전하는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한 환자분이 여러 가지 다 방면에 도움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왜 몸과 마음은 함께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신과라고 해서 꼭 심리나 정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저는 신체, 정신, 신체, 몸이 항상 함께 간다라는 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제 이상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다 만족시켜드리고 또 좋은 결과를 내려다 보니 좀 저도 지치고 치료진들도 좀 지치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통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면 정신과에서 한 명이 어떤 오시는 환자분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통상적이고 아마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말씀드려도 우리 치료팀이라고 하고 또 치료팀 안에 갈등이 있을 거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대한 팀을 유지하시면서 이제 끌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제 각자 그들이 역할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세팅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혼자서 정신과 의사 혼자서 다 하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뭐 그야말로 팀을 가지고 꾸려서 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제 이런 식이장애를 다룰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이고 지금 선생님 하는 것처럼 팀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제한이 많거든요. 사실은 정신과 세팅 안에서 여러 직역이 들어와서 일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풀고 계신지 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한 사람의 가져오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네. 어려서부터 개원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다 아, 네. 라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일단 심리 상담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네. 그분들의 어떤 역할과 또 정신과 의사의 역할과 또 비만 관리 관리팀의 역할과 이런 각자의 전문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이 되기까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거든요. 그 지원하는 팀들이 다 함께 동일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참 저 사람이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뭐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똑똑한 친구인데도 시기장애 한 문제 때문에 정말 졸업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을 못 갖게 되고 심지어는 결혼과 아이 갖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때를 보면 네. 아 저거는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팀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이제 서로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 사람이 하는 거가 정말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아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저 환자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를 거의 알 정도로 지금 한 10년 정도 호흡을 맞췄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신과 교과서에는 정말 팀 어프로치, 정말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끌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몸소 개원 현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서 참 존경스럽고 정말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보다 보면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뭐 비만이든 식이장애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어떤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은정 선생님 보시는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 유은정의 정신 건강의 정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편하신 그래도 대로. 한 줄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제가 생각하는 정신 건강이란 진정한 럭셔리다. 럭셔리. 럭셔리라고 뜻하시는 건 또 굉장히 또 의외였는데 왜 럭셔리일까요? 사실 럭셔리 하면 우리가 뭐 명품 브랜드를 생각하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명품백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단단한 마음력 네.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잔잔한 어떤 마음의 평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네. 교수님도 명상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진정한 어떤 강함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전 진정한 럭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럭셔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뭐 경제 발전은 되고 참 열심히를 다들 살아오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너무 그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은 진정한 럭셔리다. 아 진짜 아주 마음에 와닿는 얘기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럭셔리가 정신건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정신건강, 이 럭셔리를 갖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럭셔리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늘 환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큰 그림을 그려라. 인생의 큰 그림.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닥친 문제에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또 대부분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굉장히 자기중심성으로 자기 안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걸 살펴봐라. 왜 심리치료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난로가 있다. 근데 난로가 있는데 아 뜨거!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신과에 오는 상태, 급성 스트레스 상태인데 아 뜨거만 하지 말고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서 좀 큰 그림으로 그 상황을 좀 이해하고 사실 심리치료의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좀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왜 생겼고 또 본의 아니게 생긴 그 문제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결국 나아가서는 그것이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긍정성을 좀 보고 배우는 거라든지 내가 어떤 내적 성숙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심리치료의 목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처음에 늘 말씀드려요.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막상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내가 지금 내 앞에 닥친 것들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한 발 떨어지는 게 정말 답일 텐데도 그 안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너무 애쓰시고 거기 갇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앞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뭐 간단하게 어떻게 떨어져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어떻게 한 발짝 떨어져 나올 수 있을까를 어떤 팁 이런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그 가져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인생 고비고비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실직이라든지 이혼,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파산, 특히 IMF 때 이럴 때는 참 정신과 의사도 굉장히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네. 저는 제 앞에 여기 환자분이 계시다면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사실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또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네. 이 문제로 인해서 나도 힘든데 자기 비난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비난을 이제 나에 대해서 자기 비난의 화살을 그만 좀 쏴라. 한 번으로 족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하면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아라는 이제 책을 썼잖아요. 네. 그 책에서 가장 회자됐던 그 문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다. 그 문구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가장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맨날 비교하면서 너는 그것뿐이 못하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할래? 또 너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거 다 네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난이 너무 심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누가 그걸 해주겠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건 사람이 살 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터널의 끝은 항상 있듯이 네. 어떻게 지내다 보면 또 시간이 흘러서 네. 어느새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있는 네. 바닥을 치고 이렇게 비행을 하듯이 바닥을 한번 치고 나면은 조금 그래도 올라갈 일만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꼭 그렇게 이제 용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꽤 위로가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봤을 때 여기서 결국 끝이 있고 좀 기다려보고 한 발짝만 물러나서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이제 막상 내 가족이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우리 자녀가 아픈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럴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또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참 가족분들이 실망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얘만큼은 그렇게 약해진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우리 가족만큼은 좀 정상 가족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 그 비난을 많이 하셨는데 비난만 좀 안 해도 네. 가족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비틀비틀 거릴 수 있는데 그것을 가족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너 뭐 심지어는 제 앞에서도 뭐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아직도 계세요. 네. 그래서 비난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약 먹는 거 갖고 뭐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오고 나서도 뭐 언제까지 약 먹어야 합니까? 한 달뿐이 안 지났는데 또 약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약 끊고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몰아치는 것만 좀 안 하셔도 가족들이 옆에서 좀 푸근하게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희생양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매 맞는 아내, 그렇죠? 또 알코올 중독의 가족들, 또 성적을 막 푸시하는 그런 부모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병원에 오는 분들은 사실 희생양인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다시 또 한 번 비난을 하면 가족은 정말 설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네이버를 의존하지 마시고 제발 저에게 좀 물어봐 주시고 네. 또 약 먹는 거를 사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뭐 먹지 말라 그래도 죽을 때까지 드시거든요, 평생. 근데 왜 하필이면 정신과 약은 그렇게 거부감을 많이들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아프면 약을 빨리 먹어요. 네. 근데 정신이 조금 아프다는 거를 용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은 의지로 이겨야지 약을 먹어서 의지할 것이 아니다. 너의 의지력이 정말 썩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가족분들에게 조금 더 포근한 포근한 마음과 조금 인내, 또 약에 대한 거부감을 좀 덜 가지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도 정말 기다려주시고 너무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그치고 푸시하고 밀어냈던 것들이 또 그걸로 인하여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한 발자국만 좀 기다려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비만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꼭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연 이 비만, 살이라는 건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정말 요요도 들어가고 잘 안 되는데 이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살을 뺄 수 있는 비법 이 자리에 이게 정말 인기일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할 것 같은데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혹시 최 교수님도 살을 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저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게요.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흡입 수술을 하고 요즘에는 또 위절제 수술이 보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술적인 절차를 통해서 살을 뺐다 하더라도 아무리 또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먹는 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네. 먹는 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 습관이기 때문에 살을 찌는 건 순식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뭐 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랑에 빠져라.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뭐 바람을 피라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뭔가에 몰두할 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감이 생기고 뭔가 열중할 때는 식탐이 줄어요. 아, 네. 그래서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뭔가 열중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나의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떨 때 내가 많이 배가 고프고 자꾸 먹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사실 감정적인 허기 때문에 먹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외로울 때, 심심해서, 입이 심심해서, 그렇죠? 또 화날 때, 또 우울할 때 뭔가 나를 치료해줄 뭔가가 필요하니까 술도 먹고 막 단 것도 찾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이 드시는 것만 없어도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식단을 가지고 뭐 내 몸을 챙기는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빠진 체중을 잘 유지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것을 먹거나 네. 또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심리적인 허기에 저는 아무래도 정신과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부분이 이제 요요 현상이라든지 빠진 체중 또는 체중을 빼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먹지 마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실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트레스, 힘든 걸 견디기 위해서 또 쓸데없이 많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담도 하시고 진짜 힘드신 분 많이 보시고 그러시는데요. 정작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계시고 힘든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 경우는 지쳐서 먹는 경우입니다. 이제 진료를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지치게 되니까 네. 퇴근 후에 먹는 양이 병원에서 먹는 양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나는 좀 일을 쉬는 날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뭘 하면 또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블럭데이를 만들어 놔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아무 약속과 의무와 누구의 얘기를 대신 들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 없는 그런 프리데이를 만들자. 그래서 쉬는 시간들을 꼭 확보를 먼저 합니다. 네. 약속을 블럭해 놓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블럭데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부터 환자가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요. 또 저희는 이제 앉아서 많이 일을 하고 어떤 공간에 갇혀서 지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몸을 많이 움직여라. 네. 그래서 제 스케줄을 보면 태능 선수촌 수준입니다. 진짜? 네. 뭐 월요일 날 필라테스, 뭐 화요일 날 헬스, 뭐 수요일 날 골프 연습, 뭐 계속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다못해 운동을 못할 정도로 지친 날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네. 강아지가 저를 운동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을 되도록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뭐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산책을 하면서 명상하는 것, 멍 때리는 것, 그것이 정신과 의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또 정신과 의사가 혼자서만 하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저는 피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동료들 의사들끼리의 서로 모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면서 또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자유롭게 자기의 문제점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본인의 어떤 치료법에 대한 상의도 할 수 있고 또 학회 활동도 같이 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치신다면 몸을 움직이고 또 주변에 같은 동료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기독정신과에서의 중창단 아주 핵심 멤버십니다. 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제가 옆에서 또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에 젖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조차도 이제 스트레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관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청년들 정말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또 힘들어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청년들에게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한 말씀 좀 도움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해 보면 저도 청년 때 저희 선배님들이 너 의사 돼봐라, 뭐 의사 돼봤자 소용없다, 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식으로 늘 부정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또 여의사가 되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기성세대가 너무 전달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또 요즘 애들은 막 이렇다. 요즘 애들은 뭐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이제는 90년대생들이 많아집니다. 네. 이제 그들이 30대, 40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성세대들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회에 머물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개개인의 어떤 탓이나 인성 탓이 아니라 네. 그 세대는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개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고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네. 저희 세대는 이제 어떤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쟤도 성격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그 분노를 하지, 그러니까 어떤 그 화를 내기보다는 저분들이 이뤄놓은 거에서 우리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사실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조금 90년대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꼰대라고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지만 아직도 뭐 젊으신데 하지만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로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도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난 이럴 때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그때 혹시 나 좀 후회되는 거 또 이렇게 내가 젊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이라고 하면 대학생 때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실 뭐 저는 굉장히 그 예술이나 미술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의과대학 공부나 이런 어떤 저희 임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이고 어떤 공학적인 부분들, 과학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예술을 좋아하고 뭐 아름다운 걸 보고 뭐 기뻐하고 이런 걸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젊어진다면 좀 힙하게 살고 싶다. 지금도 충분히 힙하게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좀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또 영상 이런 것들을 막 편집하고 막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런 카메라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영상 아카데미나 이런 거를 좀 배운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진료와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하길 잘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다시 젊어진다면 그런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하고 뭐 교수님이 하고 있는 유튜브가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1인 크리에이터. 네. 이미 교수님은 젊어지시지도 않았는데 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은 정말 가장 트렌드를 앞서가면서 많이 하시고 계시고 하지만 선생님이 살아왔던 것 자체가 또 이런 트렌드를 잘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뭘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못하시겠습니까? 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 비만 많이 하셨고 식이장애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잘 살고 계신데 그래도 내가 어떤 꿈 앞으로 살면서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희망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어떤 것들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환자분들에게만 꿈을 물어봤는데 저에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꿈이라고 하면 사실은 북카페에 대한 어떤 꿈을 늘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책도 좋아하고 좀 굉장히 다독을 하는데 공간이 주는 힐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장소에 오면 기분도 좀 업되고 머리도 리프레시되고 마치 어떤 작은 여행을 온 느낌? 이런 거를 내가 나를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건물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다고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은 너무 또 좀 뭐 이루기 힘든 꿈이다 보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가 공간을 꼭 소유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공간도 대여할 수 있고 네. 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저희 병원 2층에 카페가 있는데 네. 그 카페에서 자존감 파티라는 거를 합니다. 네. 그런 저희 어떤 꿈의 일부를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환자분들이 치료가 끝나고 나면 저랑 빠이빠이가 아니라 가끔가다 저를 와서 만날 수 있도록 1년에 4번 정도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카페에서 그냥 자유롭게 만나는 거예요. 강의도 듣고 뭐 콘서트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근데 제가 리더로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소그룹에서 저는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 얘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리치료에 강한 국민들이다. 노래방 문화에 강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데 익숙하고 서로를 격려하는데도 굉장히 익숙해요. 제가 참 놀랬던 것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잘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잘할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교회나 뭐 친구, 또 가족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얘기를 내 속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여기는 다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네. 이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오히려 더 오픈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막 문 닫아야 된다고 할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얘기하실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서로를 격려하고 제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서로 막 자기가 리더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심리치료에 강한 국민들이다. 실제로 그동안 심리치료가 발전할 수 없었던 거는 점집이라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집에서 모든 심리치료를 대신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정신과의 문턱을 조금만 낮추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던 분들에게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서 사실은 뭐 SNS 소통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다 좀 외롭잖아요. 뭐 영국은 외로움 장관도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곧 1인 가구가 뭐 30%, 40% 이상 되니까 꼭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의 개념이 좀 확장돼서 꼭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소셜 네트워크
자살을 예방하고 내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속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같은 곳 그런 어떤 집단이 있다면 좀 그래도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그런 사람,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사는 데서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공간에서 정말 우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신과 선생님 자신이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런 걸 또 격려해 보고 같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진짜 정신과의 전공의 때 꿈을 가졌던 것처럼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서 상담받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참 뿌듯합니다. 교수님의 긍정학교가 또 저의 롤 모델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 좀 빠져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꼭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신과가 더 이상 뭐 어둡고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재미있는 곳. 네. 저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의 세팅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후배들한테 그런 세팅을 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냥 그동안의 어떤 관례 이런 데 굳어져서 1대1로 환자를 보고 그냥 오시는 분만 보고 보내고 이렇게 무슨 아주 전통적인 모형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혁신을 좀 하면 이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배 정신과 후배 정신과 의사분들 의사한테 한 말씀.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꼭 의사의 어떤 진료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의사라는 것은 치료가 우선 가장 중요한 업무이겠지만 예방이 사실 참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정신과 입원했던 환자분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듯이 너무 악화가 되기 전에 어떤 예방을 하는 것도 사실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를 찾아온 한 명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다. 낮은 행복지수 1위다. 이런 거를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좀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또 갖고 또 되도록이면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찾아온 환자분들을 꼭 환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진료실 밖에서도 좀 과감하게 만날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캠페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좀 더 말랑말랑한 그런 정신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 원장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서 정말 정신과에 올라가고 진료받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어색한 일이 되지 않고 정말 말랑말랑한 정신과에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다음에 내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피드백도 듣고 서로 치유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말씀 나눌 수 있는 귀여운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